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관입니다. 요즘 인기에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걸 보면서 스타트업에 관련된 것도 저런 드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저도 창업 경험 제가 가졌던 창업 경험, 그 다음에 투자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생활을 조금 더 슬기롭게 그리고 스타트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관련돼서 한번 경험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자주 쓰는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마인드 코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창업을 할 때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창업팀들의 경험들을 들어보고 저도 겪어보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냐 또는 그 중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냐 이런 것들이 회사의 운명에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의식구조라든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이 의외로 스타트업의 가치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마인드 코스트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창업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네 생각이 중요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한 6, 7가지 테마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거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을 가지는 것 대신에 뜻을 가지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좀 모호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창업을 맨 처음에 할 때 되게 큰 어떤 뭐 그 동기부여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만 해도 창업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은 저도 뭐 음악 저는 6줄이라는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과외로 번 돈 가지고 방학 때마다 뭐 미술학원 다니면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 뭐 낚시도 좋아하고 뭐 야구도 좋아하고 뭐 당연히 연애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는데 실은 물리학은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생활을 나중에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있었고 한 가지는 이제 되게 선명해지는 게 떠올랐던 게 나하고 어떤 대기업의 큰 조직 생활하고는 좀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원 생활을 하는 거나 뭐 대기업에 이렇게 취업하는 것보다는 좀 뭐 나만의 어떤 그런 걸 해봐야겠다라는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약간 도피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은 그렇게 뭐 대단한 꿈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면서 저도 창업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되게 또 좋은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스타트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고 또 제가 창업할 당시에 어떤 그냥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어떤 자본이득의 그런 개념보다도 최근에는 뭐 어떤 중요한 문제를 푸는 되게 아주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창업가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저 때만 해도 창업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이거 하면은 뭐 내가 그냥 뭐 월급 이렇게 받는 샐러리맨보다도 훨씬 더 이거 많이 벌 수 있어라는 그런 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예에서 보면 어떤 그 사회 문제라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큰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아요. 되게 혁신가적인 그런 마인드로 창업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혁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또 모험가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되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당연히 이제 뭐 안 해봤으니까 레퍼런스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모험가적인 이런 거 말고도 최근에는 시장 자체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함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 임팩트가 어떻게 될지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일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태처럼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일상화되고 이런 변화가 많은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또 이런 혁신가들이나 이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결국은 시장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알아내는,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실험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시장과 고객을 알아가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가, 저도 맨 처음에는 그 뭐 큰 뜻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었지만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런 어떤 이게 좀 시장을 많이 바꿀 수도 있고 또 예전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좋은 인재들과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이런 되게 재밌는, 좀 그래도 세상에 좀 재밌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게 창업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회사를 만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기술을 개발한 건데 이거 내 회사 아닌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마인드 코스트라는 큰 주제에서 이제 이걸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실은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구조가 실은 주식회사라는 구조를 쓰게 돼요. 근데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주식이라는 화폐 가치가 있는 어떤 증권을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를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공성을 태생적으로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만든 회사지만 그런 우리가 발행한 주식 이 신뢰를 가지려면 우리가 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운영해야 되고 그런 근거 자료들이 다 이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게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든 해고하든 또는 뭐 투자 유치를 받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든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좀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 좀 잘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진행 과정 중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좀 투명한 의사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사자성어 같은 걸 몇 개 좀 쓰긴 할 텐데요. 한자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실은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분을 어떻게 맨 처음에 나눠야 되지? 그리고 지분이란 건 도대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어떤 경영서적이 대부분 대기업의 그런 어떤 사업 행위를 분석하는 류들이 많았었고 스타트업의 어떤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좀 알려주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답을 찾다가 고전에서 좀 비슷한 걸 좀 찾았는데 그게 이제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도덕경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면 소나무가 자기 씨앗을 이렇게 퍼뜨려도 그 어미 소나무가 이 소나무가 내 소나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원래 특성이 자기가 낳았어도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되게 소유에 집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 구절을 보면서 내가 이게 창업은 했지만 이 회사가 내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아직도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가슴 깊이 새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만들면 실은 맨 처음에 한 명이 시작했던 두 명이 시작했던 계속 거기에 이제 사람이 붙어 나가면서 팀이 이제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팀 빌딩이 되게 중요해요. 원피스에 이런 장면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나의 동료가 되어줄래?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순진무구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처음에
창업가, 그러니까 공동 설립자를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이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팀원을 이렇게 모집하는 과정들이 실은 되게 좀 개념들이 다른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큰 어떤 중요한 철학들은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어느 스테이지나 그것들 조금 살펴볼게요. 실은 이제 창업을 하면서 사람을 이제 그 모을 때 제일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 같아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나 혼자 이걸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역량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게 진짜 확장성이 있게 퍼지려면 또 우리를 응원해주는 팬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크게 보면 그것도 팀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실행하거나 또는 우리의 좋은 고객들을 만들려고 해도 이제 팀빌딩은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세 개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제 기회이고요. 두 번째는 보상, 그리고 세 번째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제 기회 같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왜 이 회사에 아무것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고 정말 뭐 종이 한 장인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를 보고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큰 꿈에 동참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적절한 보상,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그 동료들 간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돈독한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 개가 가장 좋은 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실은 맨 처음에 나 혼자 그 다음 사람을 이렇게 두세 명을 영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100명에서 200명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팀빌딩을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실은 맨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저희 실험실 동료, 후배, 그다음 제 밑에 실험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까지 4명이서 같이 했는데, 이들도 저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서 진짜 커피 한두 잔으로 금방 꼬셔진 친구도 있고요. 6개월 동안 뭐 기숙사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밤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되게 진중한 애가, 신중한 친구가 이렇게 또 들어온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때는 뭐랄까, 이게 팀빌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좀 재미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되게 막연한 생각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창업에서 이제 되게 결정적이고 되게 중요한 순간이기는 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기에 셋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죠.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뭐 정말 엄청난 노력으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그 처음에 극복하는 과정들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이분들도 각각 창업을 하셨지만 제가 또 재투자도 하고 이런 이제 중요한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실은 처음에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인프라가 없고 네트워크가 약하다 보니까 자기가 만날 수 있는 그런 풀들 내에서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팀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 만났는데, 실은 시간이 몇 년 흘러가면서 정말 우리의 멤버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벽에 부딪히고 우리도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됐었어요. 그게 한 6, 7년을 지속됐었고 이제 되게 힘든 시기를 맞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성장이 필요하다, 뭔가 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팀빌딩이 이렇게 해서 정말 같이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시간들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실은 사업적인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만드는 거는 이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게 이제 너무 많이 느껴져서 이제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영입도 하게 되고 했는데요. 그 과정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실은 이제 성장에 대한 거는
몇 크고 작은 어떤 껍질들을 계속 벗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때마다 실은 이게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그 성장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통의 가장 큰 원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장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만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역량으로 그걸 할 수 없을 때 결국은 지금 우리의 인력으로 기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갭만큼이 성장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갭을 채워줄 수 있는 인재들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실은 그 데려올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데려올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은 저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돌이켜 보면 어떤 것들은 되게 잘했다고도 느껴지지만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이제 정리해 놓은 문구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공유를 드릴게요. 공자가 한 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능위공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기회를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공이 있는 사람한테 녹을 준다는 거예요. 녹은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죠. 근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저도 투자를 하면서 많이 실수를 하는 분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걸 섞어서 하냐면 공이 있는 사람한테 위를 줘요. 자리를 줘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창업할 때는 정말 뭐 없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의 초기에 이렇게 셋업하는데 도움은 너무 많이 줬지만 우리는 이 서비스를 엄청나게 스케일업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개발자기는 하지만 이렇게 큰 서비스를 다뤄본 적은 없는 개발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정말 이런 서비스를 다뤄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네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힘들게 왔고 그 공이 크니 네가 이걸 총괄하는 일을 해봐라라고 엄청나게 큰 미션을 이 친구한테 줘요. 물론 이 친구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이거를 잘 매니지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기존에 공이 있었다고 해서 또는 오랫동안 정이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자리를 쉽게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경우는 초기 멤버는 대부분 지분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연봉을 올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초기 멤버가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면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한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역량을 높인 다음에 자리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실은 처음에 창업했던 친구들이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했지만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만났던 벽을 넘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그들한테 또 줬던 거예요. 그래서 역량이 이제 전혀 경험도 없고 역량이 없었는데 큰 그런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나중에 이걸 이제 우리는 개발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니까 우리는 다 개발로 빠지고 영업이라든지 뭐 세일즈 그 마케팅이라든지 뭐 어떤 그 양산 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서 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고 정말 좋은 기회들 잡으면서 급성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인력에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각각의 분야들을 다 맡으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됐었죠. 팀에 대한 얘기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말로 마무리를 할 텐데 실은 이제 복지를 스타트업에서 복지를 어떤 게 최고의 복지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정말 동의하는 부분인데 스타트업에서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팀을 만들고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배울 만한 사람들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운영인데요. 실은 스타트업에서는 이제 워낙 초기니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냐면 전략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게 돼요. 실은
그림 그리는 일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림 그리는 일은 실은 항상 재밌거든요. 사업에서 제일 재밌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반응들 계속 확인하고 스스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들이 정말 재밌는 과정인데 실은 수익을 내고 가치를 만드는 거는 그 뒤에 운영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운영에 대해서 현대경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경영의 구루죠. 레리 보시디라는 지휘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제겔치와 함께 레리 보시디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에 이제 나온 부분이에요. 그 경영에서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가 이제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략을 수행할 인재,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걸 관리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을 구성하는 거는 이걸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전략하고 실행할 인재들,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할 시스템,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실은 운영이라 하면 되게 막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재무를 어떻게 하지, 재무 전략 어떻게 짜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하지, 인사는 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받은 방식이 클로즈드 북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스타트업에서의 문제 푸는 방식은 완전 오픈북에 뭐든지 다 써도 되는, 불법만 아니면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문제가 닥치면 이거를 자기가 풀려고 하거든요. 실은 자기가 풀려고 하는 것보다 이 경험을 가진 많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들,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인공지능 정말 중요한데 내가 인공지능 코딩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개발자도 아닌데 그러시는 것보다 정말 좋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비전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잘하는 분을 뽑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정말 복잡하지만 이런 전략하고 인재하고 시스템을 잘 믹스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정말 잘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까 그 레리 보시디가 쓴 실행에 집중하라는 책을 옛날에 읽다가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전에 고전 같은 거에서 되게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찾았었어요. 그게 이제 이건데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이거 살펴라. 그게 이제 뭐냐면 도천지장법이에요. 네가 왜 싸우려고 하는지, 명분,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기후, 비가 올 건지 눈이 올 건지 뭐 쨍 마른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전쟁하는 땅이 뭐 굳어 있는지 진흙인지 뭐 이렇게 은폐물이 있는지 뭐 뒤에 강을 두고 있는지 뭐 이런 지형, 그 다음에 이걸 이끌 장수, 그 다음에 이를 통제할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손자병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사인데 아까 그 레리 보시디가 했던 전략과 인재와 시스템을 딱 읽고 소름이 돋았던 게 제가 이거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도천지는 어떻게 보면 전략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는 비전이라든지 수익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 상황,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의 엄청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당연히 장수와 법, 시스템은 똑같이 매치가 되죠.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놀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경영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이니까 투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뭐 시드 투자야 어떻게 엔젤도 받고 뭐 자기 돈도 좀 넣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프리-A라든지 A라운드부터는 정말 전문 기관들이 붙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단계가 되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 이유가 내가 저 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이거 다 증명할 수도 있고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 사업의 중요한 허들 중에 하나가 그냥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자본의 조달 행위로 되게 소극적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면은 좀 돈 많은 어떤 자산가라든지 돈 많은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또는 갑자기 로또 맞은 친구가 투자를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성공으로 거의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정부 과제 굉장히 많이 수행한다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라는 거의 본질적인 그 가치, 그 과정은 뭐냐면 투자는 나의 사업 모델, 그리고 우리의 팀, 그리고 나의 생각,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검증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여러 데이터를 가진 전문 기관한테 자문을 얻고 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과정을 제대로 거치면 회사가 자본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본은 물론이고 회사가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좋은 투자자한테 제대로 된 프로세스로 투자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회사도 만들고 팀빌딩도 하고 뭐 아이템도 개발해서 이렇게 이제 잘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지? 끝이 있다면 그 끝은 뭐지? 라는 이제 고민을 당연히 할 수 있죠. 제가 다시 시작한다면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한다면 반드시 이 사업의 엔딩 픽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되게 고민해보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실은 지금 제가 하는 블루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거는 중간에 시장의 상황이나 어떤 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경우의 수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엑싯을 하면 많은 분들이 M&A나 뭐 IPO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은 엑싯에 뭐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건 실은 폐업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진짜 그냥 접고 끝내는 것도 엑싯이다. 이게 꼭 좋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에요. 폐업도 있고 진짜 뭐 매각도 있고 또 매각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완전 매각이 아니라 부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되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기업 공개를 하지 않고 비상장인 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상장해서 또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고스탑 버튼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눌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은 우리나라는 모험 자본 시장에서는 좀 그 제일 많이 선호되는 방식은 실은 이제 상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모험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 기업 공개가 제일 좋은 방법이었고 수익률도 제일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자본주의나 이런 스타트업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실은 M&A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 또는 스타트업 중에 급성장을 한 스타트업들이 이런 그 회사들을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M&A로 실은 그 혁신을 달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폐업, 뭐 매각, IPO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버튼을 누르더라도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려면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잘 파일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실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빨리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M&A 할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이런 기회들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잡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돼서 못 잡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개발을 잘하는 개발 회사라고 주장을 해놓고 우리가 썼던 그런 회계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개발비로 썼던 흔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실은 몰라서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처리를 못 해놓은 거죠. 또는 특허도 되게 엉뚱하게 어떤 권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나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냥 멋대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다고 하면 좋은 기회가 처음에는 이 회사 괜찮아서 M&A 하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좋은 기회가 왔어도 놓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이게 자기가 실패를 하든,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뭐 좁은 의미로 폐업이라든지 뭐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되게 뭐 싸게 뭐 어쩔 수 없이 뭐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게 제대로 했다고 하면 정말 얻는 게 많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고 스타트업을 어떤 생각으로 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했다면은 또 더 좋은 기회가 그 다음에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뭐 금전적, 재무적인 어떤 성공만이 그런 성공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제대로 했냐라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성공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짧지만 이렇게 스타트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창업했으며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할 거고 투자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고 또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저의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재밌으셨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주시면 되세요.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나요? 제가 네. Q&A라고 네, 네. Q&A. 잠깐만요. Q&A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투자를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팁을 줄 수 있나요? 투자를 받고자 하는 실은 이제 이 투자자들이 어떤 투자자 그리고 어떤 스테이지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냥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실은 첫 투자예요. 그러니까 A라운드 첫 투자예요. B라운드, C라운드 같은 경우는 A라운드에서 받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후속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시드 같은 경우는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종류의 투자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진짜 우리의 사업 모델을 좀 검증받으면서 하는 거가 A라운드고 지금 질문을 A라운드에 한정해서 한다면 실은 이제 A라운드는 회사의 스테이지 자체는 서비스를 막 하기 직전이나 또는 막 했거나 또는 중요한 어떤 그 가정 같은 것들을 검증했거나 이런 이제 그 요소들 달성했을 때 이제 A라운드를 받게 되는데요. 실은 이제 이때는 이제 아셔야 될 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만 말씀드리라면 제로 투 원에 나오는 파워로인데요. 그게 이제 제곱이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어떤 법칙인데 자연 법칙인데 뭐 중력이라든지 만유인력이라든지 뭐 전자기력 이런 것들이 다 파워로잖아요. 투자한 펀드를 운영한 거를 뭐 투자한 회사 개수가 뭐 30개다 이 펀드에서 그 30개를 수익률별로 이렇게 오더링을 해보면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그래프가 흡사 x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투자가 제일 어떤 한 회사가 굉장히 큰 수익률을 내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별로거나 거의 이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계속 학습을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확률적으로는 대부분 망하고 성공한 거 한두 개가 모든 펀드를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학습하게 돼요. 그럼 뇌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폭발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짜 받고 싶으시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냐면 사업 모델 자체가 이거는 되게 안정적으로 성장해요 라는 것보다는 이거 되게 리스크는 높지만 되면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모델을 만들고 또 그게 아니면은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게 훨씬 더 투자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투자는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VC에 투자 받는 것에 실패하면 그 사업이 안 될 확률이 크다는 뜻인가요? 실은 이제 맞습니다. 실은 여러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못 받으면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그냥 회사를 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이걸 몰라준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받고 친구들한테 받고 해서 계속 넣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검증 능력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돈으로 될 거였으면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죠. 정부 과제를 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돈으로 될 일이 아니고 뭔가 모델적인 결함이라든지 그거에 적절하지 않는 팀빌딩에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못 받았어도 나중에 해서 숫자를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이게 절대적인 어떤 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잘 엑싯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로 개발 기업이 개발에 대한 자료나 회계가 잘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료가 이제 자료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M&A를 할 때 어떤 기술이나 그들의 사업적 성과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기는 맞는데, 예를 들면 이 회사를 뭐 500억에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50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투자 재원이 들어갔을 때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인수자가 생각하는 가치로 변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그 기술만 사면, 특허만 사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노하우만 가져오면 되든지 또는 거기 있는 사람만 어떻게 빼가면 되겠죠. 근데 회사를 산다는 거는, 기업 전체를 통으로 산다는 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여기에 시스템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우리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이 친구들이 했던 만큼 들여야 되고, 또 이런 친구도 우리가 구하기 어렵고, 또 이런 노하우들이 여기 누적돼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돈도 많고 윤화 인재도 더 많은데 내부에서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들이 사업을 했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200억을 더, 인수 후에 200억을 더 투자했는데 이 200억이 제대로 쓰여서 밸류로 올라갈 거냐는 이 시스템에 달려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경영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료를 남기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둬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투자한 이후로 시스템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도 그걸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를 산다는 거는 시스템을 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중에서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데 있어 팀워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셨는데, 저희가 육성한 스타트업 중 팀워크가 인상 깊었던 팀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팀워크가 인상 깊은 건 이제 두 종류로 인상 깊은데요. 어떤 회사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올 때는 정말 그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막 우리는 원팀이고 세상 우리는 10년간 같이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같이 거의 회사 문 닫을 때까지 있을 것처럼 이제 오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째져가지고 원수가 돼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죠, 실은. 그리고 정말 잘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팀을 이렇게 영입하는 행위들에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자기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회나 보상적인 측면에서 새로 들어온 분들한테 굉장히 잘 해주는 걸 보고, 또 그들이 새로 왔어도
이렇게 이질적이지 않고 되게 빨리 쉽게 이렇게 융화되는 모습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팀들은 정말 게다가 또 굉장히 그 결과적으로 또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특히 팀빌딩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팀들에게 조언하고 투자하고 있고요. 아이디어와 팀원만 있는 2명만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이거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2명만 있기 때문에 정말 실은 처음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2명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하지만 맨 처음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맨 처음에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 뭐 이런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진짜 시장에서 워킹할 건가? 그 자기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게 2명이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완성된 형태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먹힐 것 같다는 어떤 그 과정, 핵심 과정을 정말 추려서 골라낸 다음에 그게 먹힐 건지 안 먹힐 건지를 정말 빠르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실은 그 과정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합류를 하게 되고 또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더 영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엄청난 금액으로 매각되는 뉴스를 종종 봤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기업이나 투자금융사 시장에 내놓는 것인가요? 실은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M&A 되는 과정인데 실은 저도 해외 기업에 M&A를 하고 또 제가 처음에 창업에 관련 그 블루포인트가 아니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예전에 이제 관련됐던 회사가 또 해외 기업에 매각이 되고 그래서 M&A 경험이 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해외하고 한국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은 주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캐시플로우를 잘 만들고 있을 때 그 비즈니스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해외인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포텐셜이 있는 어떤 역량 또는 아까 말한 핵심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가능성만 증명됐을 때 M&A 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유튜브, 정말 지금은 유튜브가 너무 커졌는데 인수할 당시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도 4, 5년간 엄청난 적자를 봤던 회사거든요. 그게 창업된 지 1년인가 1년 반 만에 인수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수하는 거를 이제 포텐셜 바이 또는 뭐 탤런트 바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즈니스를 사는 비즈니스 바이 모델이 되게 이제 많았었어요. 이제 최근에는 한국도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점점 더 이렇게 포텐셜 바이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네이버나 카카오 요즘은 좀 뜸해졌지만 또는 다른 회사들도 되게 얼리 스테이지의 회사들을 이렇게 인수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또는 큰 회사라 하더라도 아직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혀 있지 않은 회사들도 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제적인 환경이 급변하면서 빨리 기존에 있던 사업을 대체할 만한 어떤 대체제를 이제 혁신 관점에서 찾아내는 수요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도 뭐 미국식으로 그런 이제 포텐셜을 이제 매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수될 확률이 높은 거는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VC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역량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VC라고 이제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투자는 이제 VC가
실은 이제 모험 자본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더 앞단은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가 있고 또 더 뒷단은 PE라는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이제 또 그런 또 기관들이 있죠.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극초기, 그다음에 초중기, 그다음에 후기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존재하는데 실은 그 스테이지별로 굉장히 많은 전문성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초기 같은 경우, 극초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같은 엑셀러레이터는 팀만 모여 있는 경우나 또는 기술만 있거나 또는 뭐 방향이 설정돼 있다 해도 이렇게 좀 완성도가 되게 떨어지는 사업 모델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어떻게 보면 피팅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 핏이 됐을 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 다음 후속 투자를 유치해주는 과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다면 V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다 검증이 끝나서 사업 모델적 검증도 끝나고 이 자금을 부어서 이게 이제 가치로 실현되는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실현되는 과정 그 전후에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VC로서는 어떤 역량이 중요하냐면 진짜 이게 시장 직전인데 이게 이제 성공할 건지 또는 그들이 이제 그 시장에 들어왔다면은 어떻게 확장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경험을 좀 해봤으면은 너무 그런 것들 이제 중요할 거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으로 그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조직 운영부터 사업 모델,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 걸 경험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경험치를 높이면 좋겠고 당연히 내가 어떤 산업 분야, 한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 조금 더 갈고 닦으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은 이거 이외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VC의 가장 큰 역량 중에 하나는 펀드를 모집할 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는 주니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올라가면 실은 이제 LP들한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들이 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질문이 끝났군요. 네네. 뭐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도 여러분들 또 창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저희 회사 게시판 아니 회사 이메일이라든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